안녕하십니까? 인문학 강좌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최영갑입니다. 인문학이란 말 그대로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영역입니다. 자연과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비해 인문학이란 인간의 가치 탐구와 표현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이런 인문학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흔히 인문학 열풍 또는 인문학의 위기 또는 인문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의 핵심에는 반드시 동양의 정신이나 동양의 철학 그리고 유교라고 하는 고갱이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의 원형인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 가늠기 힘든 긴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더욱 빛을 발하는 유교 그리고 공자. 그 인문학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로 익히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번 유교 인문학 강좌의 본질이며 목표입니다. 논어 제일 첫머리인 하기편에는 하기 시습지면 불역여로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공자가 그만큼 학문을 중시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대부분 겸손했던 공자가 학문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호학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논어 위정편에서는 15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공야장편에서는 10집이 사는 작은 마을에도 나처럼 충성스럽고 신의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겠지만 나처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니 요즘으로 말하면 겨우 중학교 2학년 나이에 불과한 일이니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주역을 읽을 때는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읽었다는 위편 3절의 고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자의 학문에 대한 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말하는 학문은 단순하게 글을 읽거나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실천하고 여유가 있으면 학문을 하라는 것이 바로 공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식 위주의 공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오히려 지식이 많으면서 겸손하지 않거나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말씀했습니다. 논어에는 사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실천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송나라의 학자인 정자도 논어를 읽을 때에 논어를 모두 다 읽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논어를 다 읽고 난 뒤에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깨닫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논어를 읽고 전체적으로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손이 발이 절로 춤추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기쁨에 찬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깨우침과 실천의 깊이에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지식은 공허하고 실천이 없는 말은 쓸모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실천의 바탕은 바로 도덕에 있고 교육이나 정치도 모두 도덕적 실천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모쪼록 이번 유교 인문학 강좌가 지식의 충족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사유와 실천의 세계로 나아가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이 유교 인문학 강좌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교인문학 강좌를 맡은 전북대 철학과의 진성수입니다. 오늘은 유교에서 배우는 행복한 소통의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동양고전에서 가장 오래된 정의는 서경에 나옵니다. 서경 홍본편에 보면 인간이 누리는 5가지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 수는 목숨 숫자를 써서 오래 사는 장수를 얘기합니다. 둘째는 부. 부는 재산을 의미하죠. 셋째는 강령. 강령은 건강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유호덕. 유호덕은 인격을 얘기하죠. 또 인덕을 말합니다. 훌륭한 인격과 인덕을 갖춘 것도 복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종명이라고 하죠. 고종명은 편안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웰빙 하는 말도 이제 거의 죽은 말이 되어버렸는데요.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인생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동양 고전에서 또 서경 말고 행복에 대해서 정의한 사람 중에 맹자의 군자 삼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자 삼덕은 이렇게 되어 있죠. 부모구존하고 형제 무고하니 일락야요. 양친이 다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무고하니까 첫 번째 즐거운 이유이다. 둘째, 앙불개어천 부부자거인 일락야라. 하늘을 우러서 부끄러움이 없고 아래를 내려다보아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 요간 먹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을 두 번째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즐거움은 득천하영제 이 교육지. 동양 고전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맹자에 처음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구절입니다. 천하의 영재들을 얻어서 그들을 교육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구존 형제무고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무고함, 가족으로 인한 행복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고 아래를 내려다보아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 앙불개어천 부부자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득천하영제의 교육지라고 하는 것은 보람을 얘기하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으로 인한 행복, 두 번째는 정의로운 삶을 통한 행복, 세 번째는 보람을 통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미국에서 출간된 책이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에이징 웰인데요. 에이징 웰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잘 늙기, 잘 나이 먹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10년도에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돼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미국에서 1930년대부터 2000년대 전까지 한 72년간 인간들이 했던 연구 중에서 72년간 연구를 한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을 텐데요. 이것을 우리가 종단 연구라고 하는데 미국에 성공한 사람들 한 800여 명을 조사했더니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행복해지냐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제일 조건을 봤더니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어떤 성공도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의 제일 조건은 무엇이냐? 고난에 대처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고난을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 어떻게 성숙하게 잘 방어해낼 수 있는 내 몸 안에 기제, 즉 면역력이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말이죠. 결국 이런 것을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객관적으로 물질적인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통이라고 할 때 우리가 소자는 트일 소자고요. 통자는 통할 통자입니다. 트이는데 어떻게 트이냐? 넓게 트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죠.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얘기할 테니까 너 들어라 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통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통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할 얘기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거나,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말은 하지 않고 듣는 경우만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 상황을 벗어나는 경우도 다 소통을 가로막는, 또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죠. 즉 진정한 소통은 서로 쌍방향에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조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진정한 소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역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자왈 서부진언 언부진의라. 우리가 쓰는 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을 다 표현할 수 없고, 말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다. 결국 우리가 쓰는 글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인데, 글은 말보다 못하고 결국 그 말도 사람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런 소통의 어려움을 상징적인 부호로 표현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매일 쓰고 또 사용하는 글과 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마음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것인데, 그것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어렵다는 것이겠죠.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노노의 구절에 보면 자왈 부지연이면 무의지인하니라.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 말을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우리가 영어로 하면 팩트라고 하죠.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게 소통의 중요한 어떤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데에는 사실만 전달해서는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감정, 그것을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실과 진실의 곱이 바로 소통이다. 커뮤니케이션,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사람의 지성적인 측면, 즉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담아서 전달할 때 그것이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진정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성과 감성이 함께 곱할 때, 함께 더해지거나 또 시너지 효과가 있을 때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3단계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혜 단계, 감의 단계, 행의 단계. 지는 우리가 인지하는 단계이죠. 무언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인지하고 아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 know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는 것들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우리가 말을 하죠. 스피킹을 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오감으로 느끼고 듣습니다. 그래서 feel을 느끼고 그것을 이제 듣고 히어링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인지 단계를 거쳐서 들려오는 그 얘기를 통해서 자기가 느껴지게 된다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실천, 즉 move, 움직임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 변화, 체인지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소통의 3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통을 막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첫 번째, 말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있다. 즉 스피킹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언어를 표현하는데 언어나 태도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잘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죠. 어떤 사실을 분명히 전달했는데 그 전달하는 그 태도가 잘못됐을 때 그 내용을 문제 삼지 않고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그 얘기를 아예 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통의 장애물 중에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말하는 태도, 그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피치를 배우는 그런 전문 학원들도 있는 것이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히어링도 소통을 막는 장애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데 어떤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분석할 줄 모르는 겁니다. 즉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는 체인징인데요. 그런 말을 분명히 인지했고 분명히 느꼈는데 어떤 자기의 결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통을 막는 세 가지 장애 요인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재미난 조사가 있었는데요. 인류 역사상 컴퓨터가 이제 발명이 된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은 사진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니까 그 답이 지구 사진이었답니다. 우주에서 찍은 그 파란 지구 모양이요. 그 왜 사람들이 그걸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았는가를 이제 물어보니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지구 안에 자기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들어있으니까 무언가 모르게 그 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사진을 자기도 모르게 다운로드 받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와 같다, 자기가 무언가 그 안에 속해 있다, 자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할 때 뭔가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간다는 것이죠. 즉 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분명하게 인지시켜주거나 알려줄 때, 전달될 때 소통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공감, 함께 느낀다는 뜻이죠. 진정한 소통은 이 공감을 통해서 배가가 되고 그 효과가 더 커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통에 관한 고전의 여러 가지 지혜들이 있는데 명심보감에 보면 언어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언부중리면 불려 불언이니라. 한마디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을 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 술은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면 천잔도 적고 말은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도 많다. 그만큼 예로부터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이 소통의 방법으로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논어에 보더라도 소통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구절입니다. 본립도생이라.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긴다. 우리 사람 관계 중에서도 근본적으로 어떤 신뢰라고 하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그 신뢰라고 하는 것들이 없을 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죠. 물론 겉으로는 소통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이 오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진정한 소통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럴 때 우리가 근본이 바로 섰을 때 도가 생긴다. 이렇게 본다면 소통의 가장 중심적인 그 근본은 바로 신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소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구의경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안평중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높이 치는데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안평중이라는 사람을 왜 이렇게 높이 치나요? 라고 했더니 공자가 대답을 하죠. 구의경지라. 안평중은 오래 사람들을 사귀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경한다. 그래서 사람들과 잘 사귄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높이 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소통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죠. 군자는 불기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자기 원칙과 가치관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기준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화의 씨앗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소통할 때 너무나 자기 원칙과 기준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통하는 리더의 길, 소통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첫 번째를 보면 논어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온고의 지시면 가의 사인이라.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를 뜻하죠. 훌륭한 리더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많이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것도 알고 또 현재에도 정확히 통찰력을 가지고 직시하고 또 미래의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이 아는 것이 소통하는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하는 리더가 될 때 많이 안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많이 알 수 있는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위기지약을 해야 된다. 위할 이자, 자기 기자. 진정으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이고 그런 알을 통해서 진리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소통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논어에서 공자 선생이 누차 강조하지만요. 호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화로자, 배울학자. 배움을 좋아해야 한다. 공자 선생은 배움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불치하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 입을 자, 부끄러워할 치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래하자, 물을 문자.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만큼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공자 선생은 진정으로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불치함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최근에 여러 가지 학문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학문이 만들어졌냐면 지혜경영학, 지식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만들어졌는데요. 그런 학문들을 이제 정리한 책들을 보면 DIKW 피라미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DIKW 피라미드가 무엇이냐면 D는 데이터, 영어로 하면 데이터, 우리 한국말로 하면 자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가 어느 정도 모여서 인포메이션, 정보가 된다는 것이죠. 이 정보가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로직, 즉 논리적으로 갖춰지게 되면 날리지가 된다는 것이고요. 날리지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자기의 삶에서, 자기 여러 가지 그 일상생활에서 그런 구체적인 어떤 상황과 직면했을 때 그런 것들이 지식이 발휘가 되고 또 검증이 되고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자기 삶에서 곰삭고 또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그래서 DIKW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누구나 다 지혜를 얻고 싶어 하는데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자료가 쌓이고 인포메이션, 정보가 모이고 날리지, 거기에 논리를 갖춰서 자기 삶에서 뭔가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진정한 지혜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정리하면 소통하는 리더, 지혜로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정보를 모으고 지식을 쌓아서 자기 삶에서 그것을 검증을 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지혜이고 이 지혜를 통한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리더의 소통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소통하는 리더의 길 네 번째입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지지자 불려 호지자요, 호지자 불려 락지자니라. 아는 자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소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자꾸만 좋은 소통, 잘하는 소통을 하려고 좋아하는 것, 그것도 소통을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소통을 진정으로 잘하려면 그런 소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단계, 또 소통을 잘하려고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서 그 소통이 즐거운 사람, 내가 무언가 어떤 얘기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또 그 상대방의 얘기를 내가 들어서 그것이 즐겁다면 그렇다면 즐거운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호락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소통도 지혜 단계를 소통을 하고 있느냐, 호의 단계로 소통을 하고 있느냐, 락의 단계로 소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리더의 급이 나눠지겠죠. 즉 뭔가 지적인 것을 통해서 소통하려고 하는 리더가 있다면 어떤 리더는 그 소통하는 그 과정, 그 소통하는 것을 좋아해서 자꾸만 소통을 하려고 하는 리더가 있고요. 그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그냥 그 삶에서 그냥 소통은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그런 락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더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다. 어떤 실수냐? 맹자의 원문은 이런데요. 인지환 제호위 인산이라. 사람의 근심은 남에게 스승되기 좋아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좀 다른 말로 좀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가 남들에게 지적하기, 요즘은 이제 지적질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드라마에 등장하는데 남일에 간섭하거나 남일에 훈수 두거나 남을 가르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는 가르친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조언한다 생각하지만 듣는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우리가 이제 장기나 바둑 둘 때 그 장기나 바둑 두는 두 사람보다 옆에서 보는 구경하는 훈수 두는 사람들이 더 잘 보이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것이 이제 과도하게 지나치게 뭔가 조언을 한다거나 개입을 할 때 상당히 이제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소통할 때 상대방의 문제가 보이더라도 물론 상대방의 문제가 뭐 너무 커서 말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건 뭐 큰일 날 일이다 하면 말해야겠죠.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어려움들은 또 부족한 점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잡아서 들어 올려내서 그 집어 꺼내가지고 그것을 후벼파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즉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너무 지적하려고 하지 말아라.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는 상대방의 문제를 너무 지적하지 말아라. 가능한 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면 그 노력으로 차라리 장점을 더 부각시켜서 그가 장점으로 단점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소통에는 4가지 주의점이 있다고 합니다. 공자는 무의, 무필, 무고, 무아라고 하는데요. 요즘 말로 좀 쉽게 풀어보면 무의는 억측이고요. 또 무필은 집착이고 무고는 고집이고요. 무아는 아집입니다. 우리가 억측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행동을 하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자기가 미리 건너 짚어가지고 상대방 너 그러려고 그랬지 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소통을 가로막는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집착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나 죽어. 이거 아니면 이거는 꼭 해야 해. 무슨 수가 있어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소통에 장애가 될 때가 있다. 또 어떤 것을 고집 부리는 거죠. 어떤 이거는 뭐 내가 꼭 할 거야. 너보다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고집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또 아집은 자기 이기심에서 나온 어떤 고집들을 우리가 아집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억측과 집착과 고집과 아집이 적절한 소통을 이루어지는데 아주 장애 요인이 된다.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리더가 소통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한 5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라 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논어에 보면 인무멀려 필류 근운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 생각, 원대한 생각이 없으면, 좀 스케일이 큰 생각이 없으면 필류 근우, 반드시 가까운 데서 근심이 생긴다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아주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졌을 때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소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1년, 더 길게는 10년, 20년 그런 오랜 관계를 가질 사람한테 마치 오늘의 모든 것을 다 결론 보려고 하는,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그렇게 그 사람과 소통하려고 한다면 결국 일을 그르치기가 쉽다. 그래서 행복한 리더의 소통 비결 첫 번째는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해라. 오늘 하루로 모든 것을 결판내려고 하지 말고 뭔가 길게 보고 또 멀리 생각해라. 그렇게 될 때 그 소통이 충분한 효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리더의 소통 비결은 두 번째, 중용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논어에 보면 락이부름하고 에이불상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경을 표현할 때 나오는 말인데요. 락이부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즐겁긴 즐거운데 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가 지나치게 어떤 즐거움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곧잘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들어봐도 그런 일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너무 도가 지나쳐서 그 즐거움이 결국은 어떤 문제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또 반대로 애이불상이라고 하죠. 애자는 슬플 애자입니다. 상자는 상할 상자고요. 우리가 슬퍼하지만 어떤 고인이 존경하던 분인데 돌아가셨다. 슬프죠. 슬프지만 물론 내가 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몸을 상하게 한다거나 자기 마음이 상해서, 요즘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것만 바라보면 본인이 어떤 일도 할 수 없게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도 또한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즐거움도 관리를 하고 슬픔도 관리를 해서, 그래서 즐거움은 넘치지 않도록, 슬픔은 내가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중용을 지키는 것, 그것도 훌륭한 리더의 소통 비결, 또 리더의 행복한 소통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행복한 소통의 비결은 통찰력을 키워라입니다. 논어에 보면 불실인하며 불실언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실언하는 것은 군자의 덕목이 되겠는데요. 불실인, 이를 실자의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이 문제를 뭔가 상의해서 소통을 해야 될 때, 내가 어떤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 사람하고 소통을 할 때 정답이 나오고 또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감별할 수 없다 보니까, 분별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 행복한 리더의 소통이 되려면 그런 좋은 사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불실인이라고 합니다. 또 불실언이라고도 하는데요. 불실언은 뭡니까? 말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 소통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은 그 얘기를 들어줄 만한 도량이 되지 못하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내 기분 때문에 그냥 얘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얘기가 그냥 흘러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간혹 오해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말을 해야 하는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감별을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리더, 행복한 소통을 하는 훌륭한 리더는 내가 말을 해야 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말을 잃지 않는, 그 사람에게 말을 던지지 않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한 소통의 비결 네 번째입니다. 창조적으로 사고하라. 논어에 보면 문일지십이라는 말이 있죠. 들을 문자 한 일자, 한 가지를 들으면 지십, 10가지를 안다는 뜻이죠. 한 가지를 들으면 어떻게 10가지를 알까요? 들은 건 한 가지인데, 이 말은 창조적인 사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본인이 쌓아온 여러 가지 지적인 것들의 토대가 되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파괴력, 파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하죠. 최근에 우리가 존경하는 여러 과학자들이라든가 또 회사를 정말 무일푼을 시작해서 큰 회사로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소통의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소통할 때 소통은 이루어진다. 행복한 소통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 중에 재미난 시가 있어서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고은 시인이 지은 시인데요. 아주 짧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한 20자도 안 되는 이런 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에 대해서 찬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에서 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바삐 올라가다 보면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집에 가자 하고 내려올 때 우연히 이렇게 발밑을 보니까 거기에 어떤 꽃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예쁜 꽃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등산길, 산행길이었는데 어떨 때는 보지 못하고 어떨 때는 보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언가 마음이 뺏겨서 시선을 잃었을 때에는 보지 못하다가 결국은 어떤 때에 마음을 열고 보니까 보였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 인생을 살다가도 많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인데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그꽃이라고 하는 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바삐 살다 보니까 보지 못하다가 이제 이 고은 시인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인생을 이제 돌아보는 것이죠. 돌아보니까 인생을 이제 돌아보는 것을 이제 하산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꽃을 봤는데 참 아름답더라. 내가 이 진정한 가치를 지금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짧은 시에 담았다는 것이죠. 글자는 20글자가 안 되지만 이 안에 인생이 들어있고 우리의 삶이 들어있는 이런 어떤 창조적인 사고 방식으로, 창조적인 사고로 지은 시, 저는 이 그꽃이라고 하는 시가 우리의 창조적인 사고의 가장 대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시도 있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 대추 하나를 보면서 그냥 대추, 붉게 익어간 대추가 맛있겠다 이 정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추 안에 잘 보면 이 사계절의 변화가 다 들어있고 그 안에 이 우주의 음양의 변화, 오행의 이치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아주 굉장히 시인의 어떤 감성과 또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이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큰
스케일 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뭔가 거기에 창조적을 사고를 넣어서 이런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도 지었는데 참 읽어보면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 대추 하나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우주의 비밀들을 본다. 이런 사고, 어떤 시인에게 나타나는 이런 사고들을 우리가 창조적인 사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한 소통의 비결 5번째입니다. 상식에서 시작하라. 논어에 보면 기소불력 물시여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딱 8글자인데 공자 선생이 대인관계의 비밀을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소불력,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물시여인, 남에게 시키거나 베풀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통에서도 어려움을 겪지만 사회생활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자기의 어떤 개모임이나 그런 어떤 모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왜 내가 어려움을 자꾸만 대인관계에서 생길까,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될까, 직면하게 될까,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답이 보인다는 것이죠. 즉 이런 거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내가 전가시키거나 미룬 적이 없었는가, 그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대인관계에서 특히나 어떤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굉장히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리더의 소통의 비결은 5번째는 상식에서 시작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식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말을 하죠. 인문학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사철이다, 문학, 사학, 철학이다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정의를 보면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인문이라고 할 때 인은 사람이다. 인간이라고 할 때 인간의 뜻은 복수, 여러 사람이란 뜻이다. 인문이라고 할 때 문자는 문이다. 우리가 글자는 그럴 문자를 쓰지만 문이 문자라는 것이죠. 인문을 이제 좀 이렇게 붙여서 생각해 보면 사람의 문양이다, 사람의 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옷이라든가 무슨 물건을 살 때 그것을 만들 그 기본 재질, 그런 재질을 우리가 이제 그 기본 바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문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어떤 교양으로 그 사람에게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문은 사람의 문양이다. 그래서 동양 고전에서 말하는 훌륭한 사람의 문양을 갖춘 사람은 군자와 성인이라고 말을 하지요. 군자와 성인은 많은 지식을 갖추어서, 많은 교양을 갖춰서 훌륭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그 본 바탕, 그 사람의 기본 문양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 문양, 사람의 바탕을 잘 가르치고 교양하는 것이다. 사람의 문양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공부고 그런 학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분들은 문학, 사학, 철학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분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 사학, 철학의 지식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지식을 얻어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인문학의 진정한 가치는 이런 사람의 문양을 가꾸는, 또 문학, 사학, 철학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얻어지는 그런 교양 지식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봉착한, 자기가 직면한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것을 바로 인문학의 본 목적이다, 본래 취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문학을 하면 그러면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3가지로 정리를 하죠. 첫 번째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다 보면 전체를 보게 된다. 한쪽 구석만, 한두 개 작은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전체를 보게 되니까 저절로 전체 그 각각의 개별적인 것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전체를 보고 관계를 파악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통찰력이 자연적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인문학의 목적은 사람의 기본 문양을 잘 아름답게 가꾸어서 문학, 사학, 철학, 그 밖에 많은 학문들의 지식을 통해서 전체를 바라보게 하고, 그 전체를 바라보는 안에서 관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잘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통찰력을 갖게 되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것이 인문학의 본래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과학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얘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이다. 우리 insanity라고 발음하는데요. insanity는 정신이 나간, 정신이 없음이란 뜻입니다. is doing the same thing.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over and over again.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것이다. but 그러나 expecting 기대하는 것이다. different result.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자기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어제 했던 일 그대로 하고 어제 생각했던 거 그대로 하고 어제 했던 소통 방법을 그대로 하면서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저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정신 나간 것이고 그것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배우고 우리가 무언가 소통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 안에다 채우는 것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를 자기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도 능동적으로 변화될 때 사람은 발전하고 또 사람은 그 안에서 아름다운 행복한 리더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중생대에 공룡과 나비가 살았다. 그런데 지금 현대 21세기에 와서 공룡은 사라지고 나비는 현재 현존한다.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중생대의 나비는 날개를 펴면 한 1m 정도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비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변화되니까 자기의 모습을 자꾸만 축소시키고 바꾸고 또 가벼운 날개로 바꿔서 현재의 나비 모양이 됐다는 것이죠. 즉 능동적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공룡은 무엇이냐? 반대의 경우죠. 자기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덩치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멸종하고 말았죠. 21세기가 급변하는 시대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소통 방법을 하는 그런 행복한 리더가 될 수 있는가?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변하는 리더, 소통을 즐기는 리더, 그리고 그 즐기는 것을 통해서 함께 행복해지는 조직과 단체를, 사람들을 만드는 그런 리더, 그런 리더가 행복한 소통을 하는 리더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